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22부 의외의 비주류 아싸 실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흑산도에서 문순득과 만났던 정약전. 정약전은 다들 아시다시피 1801년에 일어났던 천주교 탄압인 신유 박해에 휘말려서 흑산도까지 유배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정약전의 동생인 정약용 역시 신유 박해로 인해서 유배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강진에 가가지고 무려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당시 정약용 형제들은 하나같이 뛰어난 학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연구하던 기풍을 현대 학자들은 이른바 실학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 교과서에서 배웠던 대표적인 실학자 정약용이 이렇게 거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실학이라는 것은요, 이게 좀 용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신학문이 아니에요. 이게 엄격하게 말하면. 약간 좀 이제 뜻밖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한국사 교과서에서 실학이라는 그 챕터의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시험 문제도 꽤 여러 개 나오고, 참고로 외울 것도 되게 많아요, 여기. 책들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정말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학이라는 것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신학문이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아니 애초에 실학이란 말 자체도 그때 만들어진 신조어가 아니에요. 본래 성리학에서 공리 공론에 기초한 그런 탁상 공론들이 있죠. 그죠? 그런 학문을 허학이라고 불렀어요. 텅 비어있는 학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실질적이고 참된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이미 실학이라는 용어를 성리학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용어가 아니라 기존의 성리학에서 벌써 사용하고 있던 용어가 바로 실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선 전기에도 실학이라는 용어를 꽤 널리 써요. 그래서 이게 결코 조선 후기에 갑자기 등장했던 신조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실학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실학이라는 게 구체화된 게 언제부터냐라고 하면요. 1636년 조선이 병자호란을 당하면서 정말 여기서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양란을 겪으면서 조선 사회가 꽤 큰 변동을 갖게 되는데 특히 병자호란은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면은 그동안 오랑캐라고 멸시했던 만주족에게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런 대참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일부 성리학자들은 기존의 성리학 연구가 지나치게 이론에만 치중했던 게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사실에 의거해서 진리를 탐구한다. 실사구시. 이 말이 이제 대략 한 영조 때쯤 가면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치로 내세운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풍이 기존의 성리학과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 실학지라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은 당대에 나온 용어는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현대 대한민국 역사학계에서 만들어낸 용어예요, 이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초창기 역사학자 중에서 천관우 선생이 정말 대단한 건데 이거를 무려 학부 논문으로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실학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이렇게 정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학이라는 것은요, 정리하자면은 기존의 성리학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전혀 색다른 학문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성리학 범주 내에 있다라는 거죠. 실학도 엄연하게. 그리고 당대에도 독창적인 신학문으로 치부하는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실학자들도 성리학자였고,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 실학자들 역시 성리학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카톨릭에서 빠져나온 개신교처럼 우리는 카톨릭의 그런 이제 교황 중심 체제를 부정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우리도 뭐 같은 성리학자라 이거죠. 그런데 좀 색다른 걸 연구하는 성리학자일 뿐이에요. 그냥 그 정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학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현대 대한민국 역사학에서도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첫째, 도대체 실학자하고 성리학자하고 다른 게 뭐냐? 그럼 실학자가 성리학자가 아닌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학의 실체가 도대체 이거 있기는 한 거냐? 그러니까 뭔가 색다른 연구를 한 사람이
있는 건 맞긴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무슨 학파를 갖다 구성을 해서 난학처럼 이렇게 카테고리가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게 맞는 거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학이 당대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친 게 맞냐? 그 다음에 네 번째, 실학자들이 주장했던 개혁이 정말 현실적으로 맞는 개혁이었냐? 이런 논쟁들이 현대 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제기돼요. 그래서 신진 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은, 실학이라는 용어는 좀 이제 문제가 있는 용어고, 그래서 후기 성리학이나 조선식 성리학 정도로 그렇게 바꿔서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저도 여기에 대해서 꽤 많이 공감을 하는 편인데, 다만 교과서에 아직도 실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또 실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원체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요. 저도 그냥 실학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17세기 무렵부터 기존의 성리학자들 가운데서 실제 생활에 유용한 것들을 중심으로 탐구하자.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실학자라고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갖고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정약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실제로 그런 연구를 안 했냐면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정약용,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뭐 유영원,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뭔가 좀 이색적인 연구했던 것도 맞기는 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실학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교과서에서 말하는 그 실학의 기원.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를 접했던 이수광은 자신의 저서인 지봉유설, 이게 또 한국사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온 책이죠. 그 지봉유설에서 나름의 실학의 기초를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청의 고증학이 유입이 되면서 조선의 실학은 좀 더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조, 정조 무렵으로 가면은 흔히 교과서에서 말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부류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청제국을 보고 배우자는 북학파, 이런 북학파가 등장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이제 서양 학문인 서학에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발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실학에 관심을 가졌던 이들은요, 그 면면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가만히 보면은 정약용 형제들처럼 애초에 이제 정치 권력에서 끈떨어진 신반 시세가 됐던 남인 세력이거나 그리고 주류 노론이긴 한데, 노론의 자제들인 건 맞는데 이덕무나 박제가처럼 서자 출신이거나, 하여튼 뭔가 당시는 이게 대우받기 힘든 그런 비주류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종종 그 유명한 박지원처럼 명문 노론 알짜배기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학을 연구했던 사람도 있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들도 대체로 북이나 권력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박지원도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거든요. 조상님 중에 청백리가 계셔가지고, 이 청백리가 계시면 후손들이 가난하게 살죠. 그래서 그다지 그렇게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명문 가문은 맞았는데, 이처럼 조선 후기에 등장한 실학자들은 대개 권력의 핵심부에서 비껴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난학하고 좀 유사한데, 일본의 난학도 엄청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많이들 서술을 하지만, 막상 난학도 그때 주류가 아니었고 비주류였죠. 엄연히 주류는 성리학이었어요. 일본에서도. 조선도 똑같아요. 조선도 우리나라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조선 후기 내내 이제 실학 얘기만 다루지만, 엄연히 이때 주류는 성리학이었고, 실학은 진짜 비주류 중에 비주류고 아싸 중에 아싸였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실학자들이 당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사실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대개 다 재야나 은둔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많은 수의 실학자들이 당대에 큰 명성을 떨치지 못했으며, 심지어 실학에 대해서 그래도 꽤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하고 있는 현대에도 그다지 알려지지 않는 실학자들은 꽤 많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서효구의 경우에는 30년 동안 홀로 조선판 백과사전인 임원 경제지를 저술했어요. 정말 엄청난 대작업이었죠. 마감 없는 저술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서효구도 세간의 주목을 그다지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학창 시절만 하더라도 서효구는 거의 뭐 안 배웠던 인물이고, 그나마 최근에 서효구에 대해서 좀 이제 나름 조명이 돼가지고 임원 경제지가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는 수준. 그러나 여전히 이제 서효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거 말고도 이제 또 한 분 소개해드릴 게 누구냐면은 바로 최한기라는 분인데요. 최한기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사실 저도 이거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저도 최한기가 누군지 몰랐어요. 최한기에 대해서 언제 알게 됐냐면은, 이게 한 2년쯤 된 얘기인데, 노론쟁이가
남양주에 있는 그 실학박물관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이 인천이니까 거기 남양주가 이게 좀 멀어야죠. 그리고 또 제가 자가용이었거든요. 천상 이거 대중교통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서 엄두가 안 났어요. 가라 엄두가 안 났는데 이거 만약에 안 가면 얘가 또 삐질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하루 나를 잡아가지고 시간을 내서 거기까지 갔죠.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그 사진이 바로 그 실학박물관 앞에 전열해 놓은 아주 크고 아름다운 홍익포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물론 이제 노런쟁이가 찍어줬죠. 그래서 이제 실학박물관 안을 이제 딱 둘러봤는데 저도 거기서 이제 깜짝 놀란 걸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이때 처음 알았어요. 최한기라는 실학자가 있다는 걸. 그러니까 역사학을 전공한 저도 이때 처음 알았는데 일반 대중들은 저게 누구야 이런 게 무리가 아니죠. 그 최한기의 경우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은 무려 인체 해부도를 그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저런 거 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구나. 그걸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인체 모형 인형을 제작을 해가지고 조선의 서양 의학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했던 인물이 최한기라는 인물입니다. 지금 이제 아래 보이시는 사진 있죠, 그죠? 저 사진이 바로 이제 실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최한기 인체 해부도인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든 사람인데 별로 대중적으로 안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 그죠? 실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되게 비주류고 배고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한기 같은 경우는 특히 경험론적 방법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국학자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줘요. 물론 여기서 또 논쟁이 되는 게 실학하고 국학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냐. 좀 그런 논쟁도 있긴 있어요. 어디까지를 실학으로 할 거냐, 어디까지를 국학으로 볼 거냐. 대표적인 이제 국학자로 볼 수 있는 게 김정호인데 또 그 논쟁이 있어요. 김정호를 이거 국학자로 봐야 되냐, 실학자로 봐야 되냐. 하여튼 뭐 논쟁이 있는데 이 최한기 같은 경우 그 대표적인 지리학자였던 김정호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다라는 거죠. 둘이 친분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최한기가 제작했던 인체 모형인데 아마 이제 의료 연구용으로 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거 하면은 배고프다니까 이 시대에 잘 알려지지도 않고 그 밖에도 최한기는 상당히 방대한 분량의 저술을 남겼습니다. 정말 혼자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책들을 남겼는데 생각해보면 가능할 것 같긴 하다. 뭐 나라에서 일을 시켜야지 그죠? 무슨 공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비주류고 그러니까 한가하니까 이제 계속 연구하고 책 쓰고 그랬겠죠. 근데 하여튼 이제 이렇게 수많은 저술을 남겼지만 이 최한기에 대해서는 전문 학자들을 제외하면은 이게 진짜 일반 대중들은 물론이거냐 심지어 전공자들 사이에서도 저런 사람이 있었나 할 정도로 인지도가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학자들이 당대에 받았던 대우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의 조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학자들 중에서 알려지지 않는 은둔 고수들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조선 후기의 실학은요, 정리하자면은 엄밀히 말해서 첫째, 성리학의 범주를 벗어난 학문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의 카테고리는 아니었고 엄격하게 말하면은 성리학자 중에서 좀 이색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가까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정치 권력과도 거리가 멀었던 사실상 비주류, 아싸 중에 아싸 학문에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실학은 적어도 일본의 난학처럼 탄압은 받지는 않았어요. 일본의 난학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종종 탄압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실학은 난학처럼 탄압은 안 당했는데 다만 탄압도 안 당했지만 현실 정치에 영향을 줄 일도 이거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제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은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뭐 실학이란 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서술을 하지만 이게 역사학계에서는 그런 평가가 좀 많아요. 물론 실학이 대단한 건 맞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당대에 무슨 영향을 미쳤냐 했을 때 그 영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미미했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많다라는 거죠. 다만 실학을 토대로 후대에 국학과 개화 사상이 형성된 건 맞아요. 그래서 특히 실학이 개화 사상으로 연결된 건 그거는 틀림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조선인이 근대 서양 학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실학이 일종의 디딤돌이 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난학도 마찬가지예요. 난학도 그때 당시 비주류였고 종종 탄압도 당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일본에서의 주류는 성리학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일본인들이 서양의 근대 학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난학이라는 것을 토대로 삼아가지고 이해했던 것처럼 조선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서양의 근대 학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간에 이때 소위 말해서 실학이라고 불렸던 그런 학문 사상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서양의 학문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실학이 역사에 영향을 끼친 부분은요. 실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딸려 들어온 천주교의 유입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인데, 문제는 조선 조정이 천주교에 대해서 그다지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사 교과서에서 배웠다시피 수많은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조선하고 일본하고 다 천주교로 박해를 했고, 청도 마찬가지예요. 한중일, 베트남까지 다 천주교 박해를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해마다 정기적으로 연례 행사처럼 박해를 해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일종의 시즌제죠. 특별한 시즌이 오면 그때 그냥 왕창 몰아가지고 박해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대표적으로 1801년에 일어났던 신유 박해로 인해서 유배에 처했던 정약용 형제들도 이 사람들이 실학자들이라서 탄압을 당한 게 아니라 천주교를 믿었다는 것이 처벌의 주요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조선 후기의 역사적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오히려 실학이라기보다는 실학이 유입됨으로써 같이 딸려 들어온 1+1 행사였죠. 같이 딸려 들어왔던 천주교의 유입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죠.